새벽 6시 한정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다. 70세의 몸이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손에 든 열쇠가 문고리를 향해 정확히 움직였다. 철컥 문이 열리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전시실이 그를 맞았다. 전등을 하나씩 켜며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벽에 걸린 젊은 작가들의 그림들이 불빛 아래 생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한정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전시실 끝, 창고와 연결된 구석진 공간. 그곳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 오래된 붓 하나가 있었다. 그 붓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관장도 큐레이터도 심지어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저 미술관의 일부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정우에게만큼은 달랐다. 오늘도 왔구나. 한정우는 작은 걸레를 꺼내며 붓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붓대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발해 있었지만 붓털은 여전히 탄력이 있어 보였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천천히 붓을 들어 올리자 무게감이 손목으로 전해졌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붓대 끝부분에는 작은 한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정이라는 글자였다. 한정우는 그 글자를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구의 붓이었을까? 20해 전 이 미술관의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붓은 그 자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물건 중 하나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끌림을 느꼈다. 붓을 잡으면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 마치 누군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한정우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화가의 꿈을 품었던 20대의 자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계가 우선이 되었다. 그림 대신 붓을 잡은 것은 간판을 그리거나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다. 예술이 아닌 기술로서의 그림.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했을 때 한정우는 다시 화가의 꿈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손은 굳어 있었고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45살 때의 일이었다. 이제 70. 미술관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흘렀다.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지낸 시간들. 때로는 질투가, 때로는 아쉬움이 가슴을 스쳤지만 대부분은 평온했다. 적어도 그림과 가까운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붓 앞에서만큼은 달랐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은 느낌. 손끝이 근질거리고 캔버스를 향한 갈망이 솟아오르는 순간들. 아직도 그림이 그리고 싶구나. 이 늙은이가. 한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붓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낸 후 붓 주변의 먼지까지 깨끗이 치웠다. 매일 반복되는 의식 같은 시간이었다. 전시실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관람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정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붓을 바라본 후 자리를 떠났다. 오늘도 내일도 이 붓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도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붓을 닦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붓에서 손을 뗄 때 마치 붓이 그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붓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 한정우는 하루 종일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전시실을 정리하고 작품들을 관리하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그 붓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붓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한정우는 다시 그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붓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하지만 한정우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정우의 원룸은 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인 공간. 벽 한쪽에는 젊은 날 그렸던 그림 몇 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대어 있었다. 그것마저도 이제는 보지 않으려 했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붓이 떠올랐다. 오늘따라 유독 선명했던 그 느낌. 마치 붓이 살아있어서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은 바보 같은 소리. 한정우는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붓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붓대에 새겨진 이자, 그리고 붓털 끝에서 느껴졌던 묘한 온기. 새벽 3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 한정우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곳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953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화가 이정호 작품 기증하며 은둔선언. 한정우는 돋보기를 쓰고 기사를 다시 읽었다. 25해 전 처음 이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할 때 우연히 발견한 기사였다. 당시 이미 50년도 더 된 오래된 신문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스크랩해둔 것이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다. 당대 최고의 화가 중 하나였던 이정호가 갑자기 모든 작품을 기증하고 은둔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 사진 속 이정호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수염을 기른 얼굴에는 깊은 우울이 서려 있었다. 화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붓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기증한 작품들과 화구들은 모두 미술관에 보관될 예정이다. 미술관. 바로 한정우가 일하는 이곳이었다. 설마. 한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오래된 붓이 이정호의 것은 아닐까? 붓대에 새겨진 이자. 이정호의 정자와 같은 글자였다. 그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서 이정호를 검색해봤다. 몇 장의 작품 사진과 간단한 이력이 나왔다. 1918년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활동한 화가.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으며 감정의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1953년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한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955년 고아원에 맡겨진 5살의 자신.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한국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던 시절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그림의 재능을 보였던 것은 12살 때부터였다.
원장 수녀님이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사줬고 한정우는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친구들을, 수녀님을, 고아원 풍경을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한 미술 선생님이 그에게 화가가 되어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학에 갈 돈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결국 그는 간판점에 취직했다. 붓을 잡기는 했지만 예술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였다. 20대 후반에 만난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림에서 더욱 멀어지는 시간들이기도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예술가로서의 꿈보다 무거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10년 전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한정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젊은 날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부터였다. 미술관의 그 붓에 더욱 끌리게 된 것은 마치 붓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버려진 것들끼리의 공감 같은 것. 하지만 그 붓이 정말 이정호의 것이라면, 한때 조선 최고의 화가였던 사람의 붓이라면, 한정우는 미술관 규정집을 꺼냈다. 두꺼운 책자를 뒤적이다가 해당 조항을 찾았다. 제47조 기증받은 모든 작품 및 화구류는 미술관 소유이며 보존을 위해 관람객의 접촉을 금지한다. 또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명확했다. 그 붓은 만질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매일 닦아온 것조차 엄밀히 말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붓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시도 되지 않은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곧 미술관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붓과 마주해야 했다. 오늘은 다를까? 붓을 보는 순간 다시 그 이상한 느낌이 들까? 아니면 어제의 일은 그저 늙은 남자의 착각이었을까? 한정우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7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꿈도 가족도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은 남자. 그런 그에게 그 오래된 붓은 마지막 남은 만약이었는지도 몰랐다. 만약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만약에 진짜 화가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규정도 규정이거니와 이제 그의 손은 너무 늙었다. 감각도 기술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정우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오늘도 미술관으로, 그 붓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일부터 3일간 임시 휴관입니다. 관장의 공지는 갑작스러웠다. 전시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긴급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휴가를 받았지만 한정우만은 남아 있어야 했다. 공사업체의 출입을 관리하고 작품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다. 첫째 날 오후 공사업체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미술관은 정막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런 완전한 정적은 처음이었다.
한정우의 발걸음 소리만이 넓은 전시실에 메아리 쳤다. 그는 습관적으로 그 구석을 향해 걸었다. 오래된 붓이 있는 곳.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붓이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보였다. 마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네. 한정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붓에 다가갔다. 분명 이곳에는 별도의 조명이 없었다. 그런데 붓 주변만 유독 밝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붓을 집어들자 어제와 똑같은 느낌이 전해졌다. 아니, 어제보다 더 강했다. 손끝에서 시작된 따스함이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번졌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붓 옆에 놓인 작은 캔버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한정우는 확신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건 없었다. 20호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하얀 캔버스였다. 누가 놓은 거지?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공사업체 사람들이 실수로 놓고 간 걸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무언가 작업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일까? 하지만 그런 추측들은 곧 사라졌다. 붓을 든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 창작에 대한 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안 돼. 규정 위반이야. 한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감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시 준비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물감 냄새였다. 한정우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만나는 것 같은 설렘이었다. 낡은 물감 튜브들을 꺼내며 하나씩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양호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기본적인 색깔들이 모두 있었다. 팔레트와 물통까지 챙겨서 그 구석으로 돌아왔다. 캔버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원래 일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손에 든 붓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는 중얼거리며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다. 물감이 팔레트에 떨어지는 소리, 붓에 물을 묻히는 소리, 모든 것이 음악처럼 들렸다. 첫 번째 붓질은 떨렸다. 50년 만에 캔버스를 마주한 손은 서툴렀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파란 물감이 예상과 다른 곳에 번졌고 한정우는 실망하며 혀를 찼다. 역시 안 돼. 너무 늙었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붓질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점점 손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마치 붓이 그의 손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다. 하늘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맑은 봄날의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깊고 푸른 하늘. 붓이 캔버스를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푸른 공간이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 다음은 산이었다. 멀리 보이는 낮은 산들의 능선. 연한 보라빛으로 처리된 원경의 산들이 캔버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한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전시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응급등을 켜고 계속 그렸다. 들판이 생겨났다. 초록빛 들판 위로 노란 꽃들이 점점이 피어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이 붓끝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들판 한복판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듯한 굵은 줄기와 무성한 잎사귀, 마지막으로 하늘에 구름을 조금 추가했다. 완전히 맑은 하늘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편이 자연스러웠다. 흰 구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그림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다 됐다. 한정우는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그린 것인가? 50년 전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살아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어떤 그리움과 위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였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한정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전시실 입구 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훌륭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한정우는 급히 붓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도 물감도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 있었다. 죄송합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알지만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미술관 직원은 아닌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정호입니다. 한정우는 귀를 의심했다. 이정호? 그 이정호? 1953년에 은둔을 선언했던 화가? 그렇다면 지금 90세가 넘었을 텐데 눈앞의 남자는 아무리 봐도 50대였다. 농담이시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한 그 붓은 확실히 제 것이 맞습니다. 남자는 한정우가 그린 그림 앞에 섰다. 오랫동안 작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그림을 봅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이정호라면 나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이정호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한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한정우 씨,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요? 평범한 미술관 관리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화가가 될 것인가? 그 붓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붓을 선택할 차례예요. 한정우는 손에 든 붓을 바라봤다. 붓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 꿈 같은 현실 앞에서 그는 말문을 잃었다. 잠깐만요. 한정우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90세가 넘었을 이정호라니. 그리고 자신에게 화가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니. 당신이 정말 이정호라면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요? 이정호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정우의 그림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캔버스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줄기의 굽어진 모습,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방향. 이건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한정우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이 기법은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감정의 분놀림이라고 불렀죠. 붓이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하는.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전시실 입구에 또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러나왔다. 장세호 회장님? 한정우는 그 사람을 알아봤다. 이 지역 최대 기업인 세호그룹의 회장 장세호였다. 미술관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가끔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곤 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한정우 씨였나요? 미술관 관리인이신. 장세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이정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께서 왜 이런 밤에? 나도 모르겠소. 그냥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하더군. 장세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정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올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어떤 그리움이 교차했다. 당신, 혹시? 오랜만이야, 세호야. 이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세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형? 형이야? 그래, 나야. 한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분명히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이정호가 장세호를 세호야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모로는 이정호가 더 젊어 보였다. 말도 안 돼. 형은 70년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구나. 장세호는 벽에 기대며 깊은 숨을 쉬었다. 충격이 너무 컸는지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한정우 씨,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한정우는 급히 사무실로 가서 물을 가져왔다. 장세호는 물을 마시며 차츰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형은 1953년에 붓을 놓고 사라졌잖아. 그리고 지금 형 나이면 90이 넘었을 텐데. 긴 이야기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정호는 한정우의 그림을 가리켰다. 이분이 그린 그림을 봐. 어떻게 생각해? 장세호는 처음으로 한정우의 작품에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는 그림에 다가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봤다. 특히 분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한정우 씨, 이 그림을 언제 그리셨습니까? 오늘 밤에요. 방금 전까지. 방금 전에? 이걸? 장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분놀림, 이 터치. 세상에, 이건. 그는 이정호를 다시 바라봤다. 형과 똑같아. 완전히 똑같다고. 한정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그림이 이정호와 비슷하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건 붓이 이정호의 것이니까 당연한 일 아닌가. 세호야, 너도 알겠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뭔데? 이 붓이 선택한 거야. 70년 만에 진짜 주인을 찾은 거라고. 장세호는 한정우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던 그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한정우 씨, 실례지만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장세호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느 고아원이었습니까? 성모고아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언제 태어나셨죠? 1955년이요. 장세호와 이정호가 시선을 교환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전혀요.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 이전 기억이 없어서. 장세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 같았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한정우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장세호였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제 형입니다. 이정호. 사진 속 이정호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정호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나이도 인상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정우 씨의 얼굴이 어릴 때 형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한정우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히 어떤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설마.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이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1953년 내가 사라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1955년 바로 한정우 씨가 고아원에 맡겨진 그 해에. 형,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붓이 한정우 씨를 선택한 것, 그리고 이 놀라운 그림 실력을 보면 한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다. 신비한 붓, 젊은 모습의 이정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까지.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한정우는 손을 들어 올렸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장님과 이정호 씨는 형제이시고 저는 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붓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특별한 물건이에요. 장세호가 설명했다. 형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7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 만져본 날부터 이런 놀라운 그림을 그렸잖아요. 한정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바라봤다. 정말 자신이 그린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각들. 만약 정말로 제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 붓의 진짜 계승자예요. 이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거고요. 장세호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미술관에서 본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다. 70년 만에 만난 형 이정호, 그리고 형과 똑같은 분놀림을 보여준 한정우.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마중을 나왔다. 회장님, 늦으셨네요. 저녁 식사는 괜찮네. 혼자 있고 싶으니 아무도 올라오지 말게. 장세호는 곧바로 2층 서재로 향했다. 이곳은 그만의 공간이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고 한쪽에는 그가 수집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형 이정호의 작품도 몇 점 있었다.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다. 70년 넘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앨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40년대 후반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흑백 사진 속에서 어린 세호와 정호 형이 웃고 있었다. 당시 세호는 10살, 정호는 15살이었다. 형? 장세호는 사진 속 정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술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형. 어려서부터 붓을 잡으면 신이 난 듯 그림을 그리던 형의 모습이 생생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3명이 있었다. 세호, 정호,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정호야. 가장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장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우. 그들의 막내 동생이었다. 사진 속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정호는 형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호는 그날을 기억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세 형제를 키우고 계셨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다. 다음 사진은 비극의 시작을 보여줬다. 전쟁이 터진 후 피난길에 올랐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어린 정우를 업고 정우와 세호가 짐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날, 그 끔찍한 날, 장세호는 눈을 감고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피난민들로 가득한 길, 폭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혼란 속에서 어린 정우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졌다. 정우야, 정우야. 어머니와 형들이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정우는 사라졌다. 인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폭격은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이정호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피난길을 계속 가야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울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우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고아원마다 찾아다니고 실종자 명단을 뒤지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서 전쟁 후 2년 만에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까지 정우야를 부르셨다. 그리고 정우 형은 그 일을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정우를 잃어버렸다. 나는 형으로서 실격이야. 정우 형은 그 후 더욱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슬픔과 죄책감을 그림에 쏟아붓듯이. 그의 작품들은 전쟁의 참상과 상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의 화가라고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1953년 형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그릴 수 없다.
정우를 찾지 못한 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세호는 그때부터 혼자가 되었다. 형들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것이다. 장세호는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에는 1955년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성모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세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정우를 찾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고아원 마당에는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크레용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아이. 이 아이. 장세호는 돋보기를 꺼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이의 옆모습만 보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자세가. 갑자기 전율이 온몸을 휩쌌다. 그 아이의 자세가 어린 시절 정우가 그림을 그리던 자세와 똑같았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혀끝을 살짝 내밀며 집중하는 모습. 설마, 정말 설마. 장세호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최신형 확대기가 있었다. 사진을 확대기에 넣고 조심스럽게 배율을 높였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비록 옆모습이었지만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정우와 닮아 있었다. 정우였구나. 장세호는 주저앉으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70년 동안 찾던 동생을 이제야 찾은 것이다. 그것도 이런 우연한 방법으로.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그렇다면 오늘 미술관에서 만난 한정우가 정말 정우인 걸까?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장세호는 급히 서재로 올라가서 컴퓨터를 켰다. 성모고아원의 기록을 찾아봐야 했다. 다행히 그 고아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성모고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호그룹 회장 장세호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회장님.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55년경에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한정우라는 이름의 아이요. 1955년에 5살 정도로 입소했을 것입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있습니다. 한정우. 1950년생으로 되어 있네요. 1955년 6월에 입소했습니다. 1950년생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입소 당시 이름이 달랐습니다. 장세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떤 이름이었나요? 이정우입니다. 이정우로 입소했다가 나중에 한정우로 개명한 것 같네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정우. 그들의 막내 동생 정우의 본명이었다. 회장님? 회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장세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정우는 정말로 그들의 동생 정우였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정우가 형 정우의 붓을 사용해서 놀라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혈육의 힘이었다. 이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예술의 재능이 마침내 진짜 주인을 찾은 것이었다.
장세호는 다시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세 형제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사진이 있었다. 정우가 붓을 잡고 세호가 물감을 준비하고 어린 정우가 옆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겠구나, 정우야. 7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기적.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정우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신비하게 젊은 모습으로 나타난 정우 형의 정체는 무엇인가. 장세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하루는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장세호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조함에 시달렸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정우의 얼굴만 맴돌았다. 7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회장님,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휴관이 끝나고 내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합니다. 알겠네. 장세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늘 미술관에 가서 한정우와 대화를 나눠야 했다. 오후 2시 미술관은 다시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장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시를 둘러보는 척하며 한정우를 찾았다. 그는 전시실 한 구석에서 작품 설명 팻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정우 씨. 아, 회장님. 한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 있었다. 이정우는 그 이후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이 그린 그림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미술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장세호는 한정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눈의 모양, 코의 라인, 심지어 말할 때의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정우와 닮아 있었다. 한정우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말씀드렸듯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나요? 5살 때부터요. 1955년부터였습니다. 그 전 기억은 전혀 없으신가요? 한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가끔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정우야라고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들. 하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절 부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장세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이름으로요? 정우라고. 하지만 제 이름은 정우가 아니잖아요. 본명이 이정우라는 것 아십니까? 한정우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런 걸 확인하셨죠? 장세호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한정우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며칠 전 밤 당신이 그린 그림을 봤잖아요. 그 분놀림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누구요? 제 형입니다. 이정호. 한정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며칠 전 나타났던 그 신비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신의 본명도 이정우고 제 형의 이름도 이정호예요. 그리고 장세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한정우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세 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제 막내 동생 정우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실종됐어요. 한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히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회장님,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손목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 손목 말입니다. 한정우는 의아해하며 왼쪽 소매를 걷었다. 손목 안쪽에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상처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별 모양인 것은 분명했다. 장세호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정우야, 왜 그러세요?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어렴풋이 뜨거운 것에 데인 것 같긴 한데. 정우가 4살 때였어.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시는데 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리미에 손목이 닿았지. 별 모양 다리미였거든. 한정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장세호를 바라봤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아니야, 정우야. 장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한정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70년 동안 찾던 내 동생이라고. 아니에요. 한정우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냥 한정우입니다. 평범한 미술관 관리인이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정우야, 진정해. 정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장세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알겠어. 너무 갑작스러웠구나. 하지만 이 흉터는 절대 우연이 아니야. 흉터 하나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른 증거도 있어. 장세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다. 1955년 성모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너야. 그리고 이건 내가 그때 직접 찍은 거야. 한정우는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내가 고아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때부터 재능이 보였거든. 한정우는 주저앉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70년 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미칠 듯이 찾았다고. 하지만 전쟁통의 모든 기록이 엉망이 되었고 내가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그럼 부모님은? 장세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전쟁 후에 돌아가셨어. 너를 잃은 충격으로. 한정우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우 형도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1953년에 사라졌어. 그때부터 나도 혼자가 되었지. 이정호 씨가 정말 형이세요? 그래. 우리 큰형이야. 한정우는 며칠 전 만났던 이정호를 떠올렸다. 신비하고 젊은 모습의 남자. 그가 정말 자신의 형이라는 것인가. 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7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있다니. 그리고 그 이정호라는 사람도 너무 이상해요. 나이가 맞지 않아요.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회장님. 한정우는 장세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7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세호는 한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의미가 있어, 정우야. 우리는 가족이고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한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평생 품어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다. 버려졌다는 생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 장세호는 명함을 꺼내서 개인 번호를 적었다. 언제든지 연락해. 나는 기다릴게. 한정우는 명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다. 정우야. 정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물컵을 치웠다. 정우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컵 가장자리에 묻은 침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야 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다. 의뢰일란에 가명을 적고 비밀 보장을 거듭 요청했다. 검사소 직원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드문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일주일이 연겁처럼 느껴졌다. 세호는 밤마다 뒤척이며 상상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형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70년 넘게 헤어져 있던 형제가 우연히 만났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결과가 나온 날 세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다. 검사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봉투를 뜯었다. DNA 일치도 99.99%. 결론 생물학적 형제관계가 확실함. 세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70년 만에 찾은 형.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했던,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던 형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길거리에서 엉엉 우는 70대 노인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세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진정하고 나서야 더 큰 문제가 보였다. 정우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끼어도 모를 만큼 열심히 일했고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살았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해왔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대기업 회장의 형제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일까? 세호는 상상했다. 정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을. 어쩌면 기뻐할지도 모른다. 이제 고생 끝이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릴지도.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지도 몰랐다. 왜 70년이나 지나서야 찾았느냐고. 왜 자신이 평생 고생할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형제라고 하느냐고. 더 무서운 건 정우 자신이 느낄 박탈감이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재벌이 되고 한 사람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았다는 사실. 그 무게를 70세가 넘은 나이에 감당할 수 있을까? 세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 반면 정우는 2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우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70년간의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동정이나 죄책감으로 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형님. 세호는 그 단어를 입에 담아봤다. 70년 만에 부르는 호칭.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정우가 그 호칭을 받아줄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정우의 성격을 생각해봤다. 꼿꼿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회장의 형이라는 타이틀이 씌워지면 어쩌면 정우는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평생 쌓아온 자신만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흔들릴 테니까.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자랐다면 일하는 가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정우 자신이 제일 잘 알 테니까. 세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정우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게 해드려야 할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형제의 정을 나누며 보내는 게 맞을까? DNA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세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찾고 찾던 답을 얻었지만 더 큰 질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세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정우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더 특별한 방법을 택했다. 형님, 제가 당신의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고 싶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뭔 화가라고.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화가예요. 세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특별할 겁니다. 세호는 국내 최고의 갤러리를 통째로 빌렸다. 정우가 몰래 그려온 그림들을 정성스럽게 복원하고 액자에 넣었다. 70년간 숨겨져 있던 작품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오프닝 당일 정우는 생전 처음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어색해하면서도 어딘지 당당한 모습이었다. 갤러리는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가득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여러분께 위대한 화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의 눈에서 당황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분은 제 형입니다. 70년 만에 만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형님입니다. 갤러리가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우는 멍하니 세호를 바라봤다.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호가 정우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평생 숨겨온 재능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70년을 함께 찾고 싶었거든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호야, 정말 내가 내 형이야? DNA 검사까지 했어요. 99.99% 확실합니다. 세호도 목이 메었다. 형님, 이제 관리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화가예요. 진짜 화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갤러리 안의 사람들도 감동에 젖어 박수를 쳤다. 형님의 그림을 보세요. 세호가 정우의 손을 이끌며 작품들 앞으로 걸어갔다. 이 모든 게 당신이 평생 품고 살아온 예술혼이에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낡은 관리실에서 몰래 그려진 그림들이 이제는 당당히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정우의 거친 손으로 그려진 선 하나하나가 70년간 억눌린 꿈의 증거였다. 이 그림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왜 혼자서만 그리셨나요? 화가는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하지만 그리고 싶었어요. 계속 그리고 싶었어요. 세호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은 평생 화가였어요. 다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시장을 돌아보는 정우의 얼굴에 7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다. 형님, 이제 시작이에요. 세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형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7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꿈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전시장에 혼자 남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70년간 쌓인 이야기들, 각자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형님, 후회되지 않아요? 세호가 물었다. 뭐가? 이렇게 늦게 만난 건 말이에요. 정우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그는 세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그림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두 노인은 나란히 서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다. 세월의 무게만큼 깊은 감동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비로소 찾은 형제, 비로소 인정받은 예술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